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일본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먼저 미국 측 반응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현재 일본에서 우리 국무총리와 한덕수 총리와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예.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한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차의 보조금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좀 제도 개선을 해달라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예. 이에 대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의 그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 법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 시행 단계에서 예. 한국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미국에 생산할 때까지 그 과도 기간에 대해서 한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준다 이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 차들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예.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이 인플레 감축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또 보조금 규모도 과거에 우리가 받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거의 대당 뭐 많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지금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조금 없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파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우리로서는 매우 억울한 게 이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해서 투자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밝혔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한국산 차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법이 나오니까 미국의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한국산 차가 빠졌습니다. 물론 한국만 빠진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빠졌는데 예. 우리로서는 투자하기로 했다가 받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상당히 서운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는데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 마켓쉐어 점유율이 줄어들면 그 갭을 차이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우려를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미국의 제2인자 부통령이 과도 기간 중에 한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일단 그 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4천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IRA,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산 전기차를 살 동력이 인센티브가 많이 상실이 된 것이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살 이유가 좀 줄어든 거죠. 뭐 그렇죠? 차가 예. 뭐 꼭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야 되겠다 하면 네네. 살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전기차 한 대의 가격이 아이오닉 5를 기준으로 볼 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환율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한 7천만 원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것을 못 받는 한국 차는 그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테슬라나 제너럴 모터스 또는 포드 차, 미국 차, 또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차, 독일 차 여기에 비해서 원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 비싸진 셈이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이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때까지의
그 과도 기간 아마도 이것은 미리 이제 그 보조금을 좀 주고 만약에 그 미국이 한국이 자동차를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환급을 받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지금 그 일정 부분을 이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한국이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때 사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예.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먼저 가격을 깎아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처를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두 사람 간의 회담을 통해서 좀 어떤 진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지난번 유엔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대단히 짧았습니다만 예. 이 IRA 문제가 거론이 됐고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 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인플레 법을 만들 때 한국 차를 배제하려고 처음부터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책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이 엉뚱하게 유탄을 맞은 것이고 또 한국 정부에서 이러한 인플레 감축법 움직임을 정확하게 미리 감지를 못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미국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로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 출범하면서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조지아 등에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생산 시설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또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제도 보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 자체를 고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당분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행정부 마음대로 국회가 입법 절차를 다시 법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 그렇죠. 세칙을 통해서 예.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한국도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고 미국도 한국의 미국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목을 메어왔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 보완책이 중간 선거가 끝나면 가시적으로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미국은 이것을 보조금을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세금 낼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연말인데 미국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세행 대책은 내년 상반기 또는 올 연말을 즈음해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금에 있어서 좀 뭔가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면 중간 선거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러니까 뭐 조금은 피해를 보겠지만 그러나 중간 선거 이후라도 바뀐다면 우리가 피해를 극소화하고 어떤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는 뭐 현대차나 또는 다른 어떤 행정적 보조금 형태로 해서 뭐 융자라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자동차를 한국산 차별을 하겠다는 데 대한 그런 의지가 미국 정부에도 없고 미국도 한국 차가 들어와서 잘 팔리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얘기를 좀 해보죠. 23년의 매각 작업 끝에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으로 한화그룹을 맞이하게 됐는데 한화그룹이 보니까 과거에도 대우조선 인수에도 뛰어들었다가 그때 또 철회를 했었더라고요. 예.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대우조선해양 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때 우리 경제에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도 했지만 1999년에 김우중 회장이 포기를 하고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아픈 고리, 아주 골칫덩어리, 문제아로 되어 왔습니다. 적자는 누적되는데 회사를 갑자기 정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도와줬거든요.
구체적인 자금 지원 경로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나갔는데 산업은행을 통해서 나간 국민의 혈세 규모가 지금 누적적으로 보면 7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 구멍 새듯이 펑펑 빠져나간 것이죠.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해체하지 못하고 정부가 계속 자금 지원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빚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매각 시도를 했어요. 2008년에 당시 한화가 6조 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예. 노조와의 관계가 좀 뒤틀어진 데다가 또 경기가 나빠지니까 한화가 변심을 했고 그래서 도중에 철회를 내버렸습니다. 당시에 한화가 계약을 맺을 당시 MOU를 맺을 당시에 인수 금액이 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조 원에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낮아졌다. 한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게 됐지만 국민 세금 입장에서나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때 팔았으면 국가 세금도 훨씬 덜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또 2조 원이 아닌 6조 원을 받았을 테니까 토탈해 보면 10조 원 이상을 벌 수가 있었다 해서 당시에 팔지 못한 것이 참 통탄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뭐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약 한 3조 원 이상의 돈을 산업은행에 매입 대금으로 내놓기로 했었는데 이 국내에서는 순조롭게 합병 작업이 진척이 됐습니다만은 두 회사가 뭉쳤을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유럽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합격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한화라는 둥지를 새 인수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회 일각에서 너무 헐값에 넘기시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도대체 산업은행은 뭘 했느냐. 이런 책임론 그리고 지금 과연 한화에 주는 것이 또 2조 원에 이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지금 그러니까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시 2008년 당시에 6조 3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4년이 흘러서 2조 원, 3분의 1 가격에 넘기는 거니까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이게 헐값이냐 비싼 값이냐 참 그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쉽지 않군요. 예,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가 변동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13년 전에 그 회사를 6조 원에 살려고 했다가 지금 2조 원에 살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보면 약 4조 원 정도를 산업은행이 우리 국가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 자산 가치가 그 사이에 더 줄어 있다면 반드시 혈값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다만 현재 국가가 들어간 돈,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한 그 규모에 비한다면 7조 원이 들어갔고 또 당시에 6조 팔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2조에 파니까 그 6조에 7조를 단 13조에서 지금은 2조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11조 손해본 것이 아니냐. 이런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산업은행 측에서는 만약에 지금 안 팔고 더 적자가 누적돼서 내후년에 판다면 그때는 2조도 아니고 오히려 돈 주고 팔아도 못 팔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헐값이라고 단정을 짓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 산업은행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의 주식의 산업은행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새로 주식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그 2조 원을 한화가 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주식 가치는 그대로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네.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이 잘 돼 주가가 오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어낼 수가 회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에 EU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하려고 했더니 반대로 무산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심사 통과 여부에 대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독점금지법에 따른 유럽 경쟁당국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두 회사가 다 조선회사인데 LNG 선 수주에서 전 세계 물량의 두 회사를 합하면 7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LNG선은 두 회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현재 한화는 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당국의 결합 심사에서는 뭐 문제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예.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조선사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선이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호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급 능력 과잉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사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흡수 합병 쪽이 훨씬 더 옳았다. 뭐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산업은행이 현재 한화가 잠수함을 만들려고 이 배를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사는 건데요. 한화에다가는 잠수함을 넘기고 나머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넘겨서 좀 우리나라의 체질을 좀 더 건실하게 가져가는 좀 더 뼈대만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지금 새 회사가 경쟁하게 되면 한화는 한화대로 새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모든 총력을 경주할 테고요. 그러려면 결국 대우 또 삼성, 현대 이 3개 중공업 조선회사가 피 터지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종래에 있었던 것처럼 가격 인하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재살 깎아먹을 그런 어떤 과당 경쟁을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화 입장에서도 뭐 여러 부담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나라가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국세를 통해서 거둔 총 세금이 334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분의 1에 육박하는 108조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부동산 세금 비중이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고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에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다든지 부동산 거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의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이런 국회 김상훈 의원의 지적인데요. 현재 보면 108조 중에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이렇게 있는데 특히 양도세가 무려 36조 원이나 그쳤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인 거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